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이번 문학마실은 탄생 100주년 문인을 조명하는 시리즈 세 번째로 비판적 지성의 시인 김수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로 타계 53년, 그러나 탄생 100주년, 그러면 이분은 47년을 살았습니다. 짧은 생애죠.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많은 독자를 가진 시인, 영원한 청년 시인, 그리고 청년 정신으로 기억되는 분입니다. 김수영 시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대표작 시 한 편과 산문 한 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해보지요. 우선 시는 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의 대표시이자 마지막 시이며 유작시이기도 합니다. 풀, 제가 읽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시는 풀을 제재로 해서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이것을 노래하고 또 역설적이게도 그 민중의 넉넉함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반복과 대꾸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이 시는 상징적이며 주지적이며 참여적이며 비판적인 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풀은 김수영 시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하기 직전에 쓴 유작으로 풀과 바람이라는 자연을 통해서 민중의 건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그립니다. 이 시에서 풀은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이죠. 오랜 역사에 걸쳐 권력에 억압받으면서도 인내하며 맞서 싸워온 민중, 그리고 민초를 뜻합니다. 이와 반대로 바람은 풀의 자유로움을 억누르는 세력, 곧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힘, 독재 권력이나 외세 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식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해서 생명의 힘을 노래한 시는 이성부 시인의 벼나 하종호 시인의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 같은 시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수영 시인의 산문을 살펴볼 터인데 제가 공들여 고른 작품은 시여 침을 뱉어라라는 글입니다. 1968년 4월 부산에서 팬클럽 주최로 개최된 문학 세미나에 이 시인이 발표한 평론입니다. 시의 내용과 형식, 참여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읽는 것은 이 시의 이 산문의 일부입니다. 자유의 이행에는 전후 좌우의 설명이 필요 없다. 자유는 고독한 것이다. 그처럼 시는 고독하고 장엄한 것이다. 김수영 시인의 주장에 의하면 정치적 금기에 묶여서 이 시적 자유의 자유를 이행하는 데 용기가 없는 시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과격하죠. 자, 이 산문의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시의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내용은 형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공헌한다. 시에 대한 이 시인의 생각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영의 산문은 그의 시에 못지않은 명문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 시어 침을 뱉으라는
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일깨우는 시론, 인식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시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글 두 편을 살펴보고 이제 김수영의 생애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921년, 딱 올해로부터 100년 전이죠. 11월 27일 서울 종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6월 16일 서울 수유동에서 사망했습니다. 초기에는 모더니스트로서 현대문명과 도시생활을 비판했으나 4.19 혁명을 기점으로 현실 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썼습니다. 대표작으로 앞서 살펴본 풀 외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눈, 폭포 등을 들고 있습니다. 1959년 달나라의 장난이라고 하는 시집으로 한국 시인협회상을 받았습니다. 1981년에 유족과 민음사가, 출판사 민음사가 김수영 문학상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의 시작을 보면 설린상고를 다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상대 전문부에 입학하고 미즈 신하에게 연극을 배웠습니다. 1943년 일제강점의 말기에 해당하죠. 그 겨울에 징집을 피해서 귀국을 하고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 가족과 함께 만주 길림성으로 이주했습니다. 해방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 영문과 4학년에 편입했으나 곧 그만두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처 피난하지 못해서 인민군에 징집되었다가, 인민군에 징집된 작가로 이호철 씨가 있죠. 이호철 씨는 한복 회령에서 징집이 되었고, 이분은 한국에서, 남한에서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포롱 수용소까지 갔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그 격동의 시기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비참한 환경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 8군 통역, 또 모교인 설린상고 영어교사와 평화신문사 문화부 차장 등을 맡으며 여러 직장을 돌아다녔습니다. 1956년부터는 집에서 시창작과 번역에만 전념했습니다. 47세가 되던 1968년 6월 15일 집 앞 거리에서 버스에 치였고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색에는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술불학에 묘정의 노래를 발표한 뒤 등단이죠. 마지막 시 풀에 이르기까지 200여 편의 시와 많은 시론을 발표했습니다. 1949년 처음으로 5인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펴내면서 모더니스트로서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향하는 시인의 진지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초기 시들 가운데 공자의 생활이 어려웠죠. 그리고 사령 등의 시들이 대체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모더니스트들이 지닌 관념성을 벗어나 격변하는 시대에 겪어야 했던 방황을 풍자적이며 지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1959년에 펴낸 첫 개인 시집 달나라의 장난은 이런 시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해방 이후 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문학적 업적은 김춘수와 함께 반시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1960년대 시의 주류인 참여시론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시적 경향, 즉 모더니즘을 청산하고 역사와 현실, 시대와 사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곧 초월적 태도에서 참여적 태도로 바꾸고, 또 세련된 간접 표현 대신 독설과 요설이 뒤섞인 직설법을 쓰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4.19 혁명과 혁명 이후에 그 정신이 퇴색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습니다. 시 사령, 그 방법을 생각하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등에서는 60년대 현실이 자유, 민주, 정의, 혁명 등을 내세웠던 4.19 정신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수영과 다른 시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윤환이라고 하는 시인, 목마와 숙녀를 쓴 그 시인입니다. 김수영은 박윤환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를 신문기사만도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수영과 박윤환은 5인 공동 시집을 함께 냈고 박윤환이 5년 연하였지만 친구로 지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김수영과 박윤환을 마치 라이벌 관계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와 같이 어정쩡하게 만든 것은 물론 김수영입니다. 작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엄격했던 김수영이 5편의 산문과 1편의 시에서 박윤환을 금명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매우 못마땅한 어조로 박윤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김수영은 박윤환의 시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박윤환이 모더니즘을 통해 시를 얻지 않고 겉멋만 얻었다고 본 것이었죠. 그러다가 1956년 3월 박윤환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타계합니다. 김수영은 박윤환이 세상을 뜬 뒤 10년 가까이 되었어야 그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윤환을 요절한 천재 시인으로 평가하는 문단의 분위기에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김수영은 박윤환과 관련된 원고 청탁에 불응했고 그의 시가 유치하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수영은 좌우 이념의 구별이 없고 글 쓰는 사람들이 문명, 그 이름이 아니라 인간성을 중시하고 그렇게 모였던 박윤환 중심의 모더니즘 시운동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각적이고 새로운 시어의 사용에 대한 박윤환의 열정을 인정하고 이해했습니다. 생전의 박윤환은 자신의 시에 대한 신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김수영이 어떤 험담을 하더라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환은 1926년생, 1956년에 타계했으니 30살 요절입니다. 박윤환 문학관은 지금 그의 고향인 강원도 인제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하 시인과의 관계입니다. 김수영 시인이 호되게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김수영이 1961년에 쓴 누이야 장하구나라는 시는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김지하는 1970년 약관 29에 풍자냐 자살이냐라는 산문에서 김수영이 던진 화두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합니다. 김지하가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를 왜 풍자냐 자살이냐 이런 제목으로, 산문의 제목으로 이 해탈이라는 어휘를 자살로 바꾸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본인에게 질문을 해도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이야 장하고나는 4.19 혁명이 5.16 쿠데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갈 무렵에 쓰여졌고, 풍자냐 자살이냐는 박정희 정권의 서슬푸른 폭압 아래에서 쓰여졌습니다. 두 시 모두 시대적 절망이 점점 깊어가는 현실 속에서 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이들은 모두 현실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각성한 자의 결기로 충실합니다. 김지하의 풍자냐 자살이냐의 김수영을 겨냥하고 비판하는 부분, 이것은 제가 그 부분의 문장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하의 글입니다. 올바른 민중풍자는 바로 이렇게 긍정과 부정, 애정과 비판, 해학과 풍자, 오락과 교양이 적절하게 통일된 것이어야 한다. 김수영 문학의 풍자에는 시인의 비애는 바닥에 깔려 있으되 민중적 비애가 없다. 조금 건너뛰어서 이것은 바로 그가 민중으로서 살지 않았다는 점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김수영의 한계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젊은 시인들은 김수영 문학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가 시적
폭력 표현 방법으로서 풍자를 선택한 것은 매우 올바르다. 이것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그가 폭력 표현의 방향을 민중에만 집중하고 그 민중 위에 군림한 특수 집단의 악덕에 돌리지 않은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넘어서야 할 것이다. 풍자를 민중에게 가한 김수영 문학의 정신적 동기만을 긍정하는 방향에서 젊은 시인들은 이제 풍자의 가장 예리한 화살을 특수 집단의 악덕으로 돌려야 한다. 자, 여러분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고 김지아 자신이 그 당시에 오적이나 황토 같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그와 같은 시와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물론 이제 김지아가 그와 같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김지아가 보기에 김소영은 민중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문단의 유사한 사례 하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동리의 대표작으로 이 작품을 쓰고 나서 동리는 처음으로 내 작품을 갖게 되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반의 십자가는 신성과 인본주의의 접점에 대한 한국 문학에서 보기 드문 탁월한 담론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동리가 계남서학교나 개성중학 같은 미션 스쿨을 다니기는 했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리 또한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에 있어서 서로 비유가 될 만한 그런 문학사적 사례입니다. 김소영 문학관과 시비가 지금 건립이 되어 있죠. 김소영이 생전에 시를 쓰면서 생활했던 도봉구 해등로에는 봉가와 시비가 있습니다. 김소영을 기리기 위해서 도봉구에서 김소영 문학관을 건립해서 2013년 11월 27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원래의 김수영 시비는 시인이 1968년에 세상을 떠나고 69년 이듬해에 290여 명의 문우와 친지들에 의해서 고인의 선영인 도봉동에 건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1년 도봉산으로 이전되어 현재 도봉서원 앞에 있습니다. 그 시비 아래 유골함이 묻혀 있으니 시비가 곧 그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비에 새겨진 구절은 마지막 작품 풀의 두 번째 연어로 되어 있고 글씨는 시인의 자필 원고를 확대해서 썼습니다. 현대 문명과 시대를 비판하던 서정적 모더니스트에서 저항과 자유를 추구한 참여 시인으로 변신한 김수영. 격동의 시대 속에서 스스로 변모하고 고뇌했던 시인 김수영. 그는 떠났지만 그의 시는 우리 곁에 남아 삶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탄생 100주년 문인을 조명하는 시리즈 세 번째로 비판적 지성의 시인 김수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